의사의 반란. 지금부터는 병을 부르는 잘못된 건강상식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이 나를 죽인다? 살다 보면 불편한 증상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염증만 해도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혈류를 증가시키려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편한 증상이 동반된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통증 등의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면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평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없는 데다 전문가라는 의사들을 찾아가 봐도 우리 몸에서 왜 이런 반응이 생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면 두려워하기부터 합니다. 왜 생기는지를 알면 두려워하기보다 바꾸어 보려는 노력을 하겠는데 도통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 병원에 갔을 때 약을 먹지 않으면 또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고 하니 두려운 마음에 앞뒤 재볼 것 없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외상으로 다친 것이 아닌 이상 이런 불편한 증상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옆 사람이 전염시킨 병입니까? 아닙니다. 현대의 만연한 만성질환들은 모두 자신이 만든 병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치료해야 합니까? 의사일까요? 약물일까요? 수술일까요? 건강보조식품과 천연특효 물질일까요? 이 모든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식품이나 보조제를 사 먹을 돈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겠지요. 하지만 그런 일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질병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은 괴로운 것입니다. 괴롭지 않다면 누구도 잘못된 것을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괴로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키기 힘든 상태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에서 견디기 힘든 증상까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유는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이런 신호가 생겼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 의외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상식이라 불리는 것들입니다. 매일 매스미디어를 통해 또는 주류 의학을 다루는 병, 의원에서 알려주는 건강 상식들입니다. 만약 이런 정보가 올바른 것이었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는 많아지고 병원은 대형화되어 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되는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로 비추어 볼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상식들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자기 몸에 나쁜 것을 넣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왕이면 건강하게 해줄 음식을 먹고 싶어하고 형편이 되면 유기농의 무농약의 식자재를 좀 더 비싸지만 사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대를 갖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분들과 면담을 할 때 많이 느끼는데, 환자 본인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다 따라하고 나쁘다는 음식을 멀리하며 살아왔는데도 병이 들었다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 이유는 잘못된 상식이 만연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떤 경우에도 우리 몸은 살기 위해 변화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과 질병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밤새 기침을 하고 열이 나면서 몸살을 겪을 때 누구도 즐거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한 증상이야말로 우리 몸을 정상으로 되돌리려 할 때 생기는 반응입니다. 그런데도 몸에 불편한 증상이 조금만 생기면 빨리 증상을 없애고 일상적인 생활을 해 나가려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습니다. 우리 몸은 살기 위해 증상을 일으켰는데 정작 우리 몸의 신호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꾸로 약을 넣어 반응을 없애려 하니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증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신호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인지 여러분의 몸이 알려줄 것입니다. 본인의 일상에서 잘못된 습관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 몸이 일으킨 증상일 뿐이므로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올바른 습관으로 바꾼다면 우리 몸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죽기 위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변하는 것입니다. 수명이 늘어난다. 우리의 기대 수명은 몇 살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80세를 넘는 듯 합니다. 최근 40년 동안 남녀 모두 20년 정도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으니 우리의 기대 수명도 계속 높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영아 사망률과 저출산 등의 요인과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이 수치는 현대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이 이룩한 결과로 순수한 의미의 수명 연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노년에 건강하게 지내기보다는 알아눕는 기간이 늘어나 삶의 질이 떨어진 채 연명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생각해보면 수명 연장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수명 연장의 기대에 드리워지는 불길한 기운은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성인병이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성인병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 든 사람에게만 생기는 줄 알았던 고혈압, 당뇨병 같은 병들이 10대, 20대 젊은 사람들 사이에도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30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대의 아이들이 스스로 인슐린 주사를 놓는 소아 당뇨병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고 16세의 나이에 류머티즘 관절염, 강직성 척수염 등의 진단을 받습니다. 최근 진료실을 찾은 한 여중생이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비가 오려 하면 관절이 쑤시고 아프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참으로 난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지방간이 진행되는 경우가 25년간 4배에서 10배 가까이 늘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인한 2차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이런 만성병들을 간단한 병원에서 원인을 물어보면 유전적 요인이고 체질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만성병들을 진단한 병원에서 원인을 물어보면 유전적 요인이고 체질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약 유전적 요인이라면 언제부터 이런 유전병이 시작되었나요?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전에 살았던 조상으로부터 병이 시작되었나요?
원인을 몰라 가져다 붙인 핑계일 뿐이지만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어머니가 당뇨병이면 그 자손들은 대부분 당뇨가 됩니다. 특히 딸들은 거의 당뇨병 환자가 됩니다. 또 어머니가 비만이면 그 자손들도 비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지고 유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입맛 때문입니다. 음식을 장만하는 어머니가 맛있게 만들어 가족과 함께 먹는 밥상이 유전적인 요소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운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머니는 찬장과 냉장고를 채워넣는 일을 하고 음식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음식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온 가족이 함께 먹게 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이 이때 입맛이 길들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에게 병이 생기면 자식들도 같은 병이 생기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보니 병의 원인을 가족력이고 유전이고 체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병이 있어도 그 자손이 생각을 바꾸고 올바른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면 병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생긴 질병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도 치유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었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하게 질병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 유전은 절대 아닙니다. 질병의 원인은 바로 오랜 세월 함께했던 잘못된 식사에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생활습관병에 속하는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잘못된 식생활에 빨리 노출되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불량한 식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이런 질병에 노출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기사를 보면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저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대의 먹거리가 과거와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이가 60대 이상인 분들은 어릴 적부터 자연식과 계절식을 기본적으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분들의 경우 젊은 시절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화학적 성분으로 합성되고 제조된 음식을 먹어 몸을 혹사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몸의 기본 체력을 만드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오염되지 않은 식생활과 어떤 식으로든 몸의 움직임이 많았던 세대와 지금의 세대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때문에 어렸을 때 충분한 면역력과 함께 체력을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80세 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식탁이 화학적 과정을 거친 가공 음식으로 차려지고 그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후세들은 절대로 7, 80세를 살 수 없습니다. 20, 30대의 뇌졸중으로 심근경색으로 암으로 쓰러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생활 습관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가공식품들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고루 먹어야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사가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수명을 단축시킨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과도한 동물성 식사입니다. 고기나 생선, 우유를 먹는 이유는 힘을 내고 성장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런 식품을 예전보다 많이 먹으면서 한국인은 평균 신장이 커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영양 섭취가 부족했던 시절에는
명절, 제사 때나 복날에 동물성 식사를 통해 영양 부족을 보충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매일 매 끼니 밥을 챙겨 먹어도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밥을 챙겨 먹기도 어려운 시절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매 끼니 밥을 먹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은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야 한다는 명목하에 매일 매 끼니 동물성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더 심각합니다. 밥상에 고기 한 점, 생선구이 한 토막, 가공 햄 등이 올라오지 않으면 반찬 투정하기 일쑤입니다. 이는 음식을 만드는 어머니가 자식을 건강하고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동물성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믿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젖을 떼고 음식물을 섭취하기 시작하는 첫 관문인 이유식을 만드는 요리책을 보면 어떤 형태로든 동물성 식품을 이용한 이유식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의사들도 아이들의 발육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운 경험이 없는 초보 엄마들은 열심히 고기 국물을 내서 이유식을 만들고 닭가슴살을 잘게 찢고 아이들의 오물거리는 입에 틈틈이 치즈 조각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장이 빨라지는 아이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의 키는 커지고 있지만 몸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13살의 나이에 키가 174cm 되는 여학생이 류머티즘 관절염 판정을 받고 약을 먹다가 진료실에 찾아오는 경우나 11살 때 생리를 시작하는 여학생들이 많아지는 현상은 지나친 동물성 식사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빨리 크는 만큼 빨리 노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고 있는 여학생은 여태껏 하루에 1리터의 우유를 물처럼 마셨다고 합니다. 그토록 좋아하는 우유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 했을 때 무척 실망하며 그게 제일 힘들 것 같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돌이 지나면서 젖을 떼는 이유기를 이 학생은 청소년기에 맞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도한 동물성 식사는 왜 문제가 될까요? 동물성 식사는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많은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폐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억지로라도 배출시키기 위해 우리 몸은 노력하는데 이때 여러 증상이 나타납니다. 피부가 가렵고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진물이 나고 설사를 하는 등의 염증 반응을 보이다가 심해지며 궤양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세포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전 국민의 10% 이상인 약 500만 명이 당뇨병으로 추정된다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거의 전염병 수준으로 번져가고 있는 당뇨병 또한 여러 이유들 중 하나로 동물성 음식을 섭취하면서 노폐물이 많이 생겨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하기 위해 자주 섭취했던 동물성 식사가 오히려 증상을 만들고 질병을 만들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이렇게 자주 동물성 식사를 해왔겠습니까? 불과 30년 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명절 혹은 생일날에나 귀하게 구한 고기 한 덩어리에 물을 붓고 채소를 넣어 많은 가족이 고깃국으로 맛을 보고 특별한 날 아침부터 후더덕거리는 닭을 잡아 물을 끓이고 털을 뽑는 한나절의 소랑 끝에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닭고기였습니다.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양도 풍족하지 않게 먹었던 육식을 요즘에는 거의 매일 먹고 있습니다. 고기, 생선, 우유, 달걀, 멸치, 젓갈들과 그 가공품까지 생각하면 하루도 동물성 음식을 안 먹는 날 없이 살아가는 듯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은 회식이라 고기 먹고 오늘은 복날이라 삼계탕에 보신탕으로 오늘은 왠지 피곤하고 기운이 딸려 이름난 고깃집 찾아가면서 우리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당분 섭취입니다. 매일 먹는 식사에서 충분한 힘을 얻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좋은 식사를 했어도 힘이 나지 않는데 이럴 때 빨리 힘을 내게 해주는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빵 같은 밀가루 가공 음식이나 설탕이 들어간 믹스커피, 음료수 등의 부드럽고 달콤한 것들입니다. 게다가 식사를 마친 뒤에도 후식으로 과일 등을 과도하게 먹습니다. 이런 음식에는 당분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설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잠시 피곤함을 잊게 하면서 힘을 내게 하지만 당분 섭취의 위험은 바로 저혈당에 있습니다. 빠르게 상승한 혈당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지나친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고 분비된 인슐린은 혈당을 빨리 떨어뜨리는데 이때 우리 몸의 뇌 기능에 무리를 줍니다. 그래서 식사한 지 두어 시간 정도가 지났는데도 벌써 배가 고파오면서 손을 떨기도 하고 초조해지고 심한 경우 머리가 텅 빈 듯한 느낌이 들면서 아무것도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심지어 식은땀을 흘리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또한 성격도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최근 늘어나는 진단명 중에 공황장애라는 병이 있는데 이 공황장애도 바로 저혈당증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게다가 과도한 당분 섭취는 소화 흡수를 담당하는 장세포에 손상을 줍니다. 이는 주로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과당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장누수 증후군과 같은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노폐물들이 체내로 들어와 온갖 질병을 만들기도 합니다.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과도한 동물성 식사와 과도한 당분 섭취, 두 가지 식습관만 바뀌어도 불치병이고 난치병이었던 만성 염증성 질환이 완치되고 건강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반찬 투정을 하는 아이들에게 골고루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던 때는 먹거리가 자연에 가깝고 계절에 맞는 재료가 전부였던 과거에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골고루 먹어야 할 때가 아니라 깐깐하게 따져가며 가공되는 과정에서 어떤 해로운 것이 들어가는지 살펴야 할 때인 현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빨리 힘을 내려면 달콤한 것을 먹어야 한다. 앞장에서 잠시 언급했던 과도한 당분 섭취의 주 원인은 설탕일 것입니다. 설탕의 역사를 살펴보면 200여 년 전 유럽인들이 사탕수수를 정제하여 설탕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지게 되면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설탕이 널리 보편화되면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사탕수수 재배를 더 많이 하길 원했지만 사탕수수가 자라는 지역이 적도지방이다 보니 자신들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만들고 원주민들을 노예로 부리며 농장에서 일을 시켜 보다 싼 값에 설탕을 만든 뒤 유럽 본토에 팔아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설탕의 역사는 노예 제도와 함께하는 피어 역사인 셈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유럽인들은 노예를 해방시키고 식민지를 반환하게 되었는데 마지막까지 노예 제도를 통해 돈을 벌이들인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현대의학이 가장 발달하고 또 이끌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연간 의료비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건강 수명도 높지 않아서 정치가들과 지도층 인사들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데 여기에 한몫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설탕입니다. 미국은 의료비 지출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설탕 소비량 또한 세계 최고인 것을 유추해 보아도 설탕이 얼마나 건강과 밀접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해방 후 미국의 의료를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의 많은 의사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런 기류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의학은 미국식 의학이 주도하게 되었는데요. 역설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에 있다는 점과 함께 미국에 가서 현대의학을 배우려 했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권 나라들이 더 장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내의 통계를 보아도 수많은 인종 중에서 아시아계 인종들이 더 장수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시아계 인종들의 유전자가 장수 유전자이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적인 요소보다는 식생활 습관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인들이 주로 먹어왔던 곡식과 채소 위주의 식단이 우리 인간에게 훨씬 맞는 것이었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 처해 있어도 다른 건강 상태를 보여준 것이 아닐까요? 즉 곡식과 채소 위주의 식단이 건강한 것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좋은 소금입니다. 하지만 자꾸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금 없이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해 에너지를 만드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힘이 생기지 않다 보니 당분 섭취에 탐닉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충분한 에너지가 생긴다면 설탕을 멀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입맛이고 습관입니다. 온 국민이 싱겁게 먹어야 한다고 외치면서 모든 요리에 설탕이나 감미료를 넣고 새콤달콤한 음식을 맛있다고 먹어댄다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진료실을 찾는 분들에게 처음 상담을 할 때 어떻게 식사해야 하는지 설명하면서 설탕의 위험에 대해 몇 번이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당장 집에 가서 찬장과 냉장고에 있는 식자재부터 정리하라고 요구하는데 이때 설탕은 어떤 형태라 하더라도 다 버려야 한다고 꼭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어머니들은 우린 설탕을 잘 안 쓴다고 대답하시는데 집안에 매실 원액이 있냐고 물으면 대부분 해마다 직접 만들어 쓴다고 대답합니다. 요즘 봄이 되면 나타나는 진풍경 중 하나가 마트마다 설탕을 쌓아놓고 판매하는 모습입니다. 김장철에 김장을 담그는 것이 우리나라의 절기 행사이듯 매실이 나오는 때가 되면 집집마다 매실을 설탕에 절이는 것이 꼭 해야 할 일이 되고 있습니다. 매실뿐 아니라 효소라는 미명하에 산야초와 복분자, 오미자 등 다양한 재료로 설탕 절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실 원액은 무엇으로 만드나요? 매실과 설탕을 1:1의 비율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매실 원액도 예전에는 설탕이 없었기 때문에 소금에 절여 사용했습니다. 일본의 전통 음식인 우메보시 또한 매실을 소금에 절였다가 꺼내어 말린 다음 자조기 잎으로 물을 들여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설탕으로 매실을 담가 만들어 먹었나요? 옛날에 비상상비약으로 매실을 사용했다면 그 방법은
매실을 말려서 약재로 쓰거나 달여서 사용했던 것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설탕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설탕이 들어간 음식이 집안에 있으면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비용의 몇 배 이상으로 치료비가 들 뿐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몸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 생깁니다. 과일은 많이 먹어야 한다. 의과대학 시절 예방의학 시간에 배운 내용 가운데 아직까지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지역에서 풍토병 같은 병이 유행하여 역학조사를 해보니 그 지역 사람들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지 못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공급했더니 질병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주는 영양소가 부족하면 병이 생길 수도 있고 건강할 수 없으며 올바른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내용입니다. 이런 이유로 건강 전문가들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꼭 먹어야 하고 또 많이 먹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음식을 그렇게 매일 매 끼니마다 꼭 먹어야만 할까요? 4, 50년 전에는 지금처럼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채소와 과일을 유통시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음식 섭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 질병이 생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주로 더운 계절에 생산되므로 날이 추울 때나 추운 지방 사람들은 먹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의 생산과 유통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서 특정 질병이 발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날씨가 덥건 춥건 시장에 가면 항상 채소와 과일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들로 부족해 먼 나라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과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많이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생각에 자주 또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씹어서 먹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갈아서 또는 즙을 내어 먹습니다.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먹는 과일은 되레 우리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곡식으로부터 섭취하는 것은 몸에 무리가 없습니다만 과일은 부드럽고 달콤하여 빨리 체내에 흡수되어 그만큼 빨리 혈당을 높였다가 빨리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현대인들이 과일에 탐닉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오랫동안 앉아서 천천히 식사를 하기보다는 빨리 먹고 빨리 힘을 내주는 음식을 택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빨리 힘을 내게 해주는 음식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과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당분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장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실례로 대장의 염증성 질환인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과일을 먹으면 바로 혈변이 나오고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장을 가진 사람들도 과일을 많이 먹으면 변이 풀리고 묽어집니다. 다시 말해 이런 질병이 있는 환자들에게서는 과일이나 달콤한 음식을 많이 먹어왔던 습관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을 찾는 분들에게 과일을 줄이거나 당분간은 완전히 끊어볼 것을 권하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무척 괴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지금까지는 부드럽고 먹기 좋은 과일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다가 이런 공급 라인을 차단하고 새로운 에너지 대사 라인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 사이에 약간의 공백기가 생기면서 무기력감과 집중력 장애, 어지럼증과 짜증을 내는 저혈당증과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과일만 끊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이 시간이 환자 본인에게는 힘들겠지만 그동안 무엇을 잘못해왔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과일은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마음껏 많이 먹어도 좋다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특히 건강을 생각해서 채식을 해왔던 사람들에게도 뇌졸중이나 암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본인은 무엇을 잘못해왔는지 이해하지 못해 힘들어합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채식을 했지만 췌장암으로 힘들어했고 결국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잡스를 기리는 영화를 만들 때 잡스 역할을 맡은 배우가 잡스처럼 견과류와 과일 위주로 식사를 했다가 췌장에 무리가 와서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과일은 결코 주식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